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침없이 밟아라 발로 뛰는 TV 발바닥 TV 아나운서 이윤지입니다. 오늘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님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까지 모든 폭풍의 중심에 계시는 강용석 의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현민 아나운서, 이성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연일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할 말은 하는 정치인, 아니다 싶은 것은 짚고 넘어가는 정치인, 이슈메이커 강용석 의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네. 많은 아이고. 이슈가 있으셔서 연일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발바닥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그럼 지금부터 강용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용석 의원님께서 먼저 저희 발바닥 TV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카메라를 네, 보고. 저기 예, 카메라 예,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인사 뭐 간단한 소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어보셔야 뭐. 그리고 역시 네. 거침없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원하시는 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강 의원님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성진 아나운서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강 의원님. 네, 저는 네, 발바닥 TV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방현민이라고 합니다.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가요? 네, 네, 예, 네, 예, 불편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예. 저는 연일 강 의원님의 이제 이슈 기사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네. 강 의원님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좀 대답 좀. 뭐 이렇게 궁금하세요? 네. 예, 어린 시절하고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네. 그 강 의원님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은 강 네. 의원님께서 자칭 개천의 용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네. 과연 그 개천이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용은 되셨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해요? 네, 뭘 이렇게 좀 물으셔야지 뭐. 그럼 일단 어린 시절 어린 어떤 시절부터 뭐 어떤 학창 생활을 시절. 하셨는지. 왠지 어렸을 때 공부를 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마포에서 그 나서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마포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대니까 뭐 다들 어려웠지만 저희 집은 또 유난히 좀 더 어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네 식구가 그 단칸방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창고를 개조한 방 같은 거였는데 그 단칸방에서 사는데 화장실이 안 딸려 있어서 화장실은 이제 그 집에 바깥으로 나가서 한 10여 미터 넘게 가면 있는 공동 화장실 뭐 이런 데서도 한 1년 정도 살았고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어렵게 그 자랐는데 그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갈 때 그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시에 이제 MBC 장학 퀴즈에 제가 나가가지고 주장원, 월장원, 기장원 이런 것까지 그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던 뭐 그렇게 좀 이제 어려웠었죠. 네. 네, 이렇게 학창 시절과 어린 시절을 들어보니까 왜 자칭 개천표 용이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성진 아나운서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진 아나운서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데요. 네, 네, 네. 어린 시절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시면서 네, 보통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권층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글쎄 저도 지금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렇게 물으시면 뭐 그러니까 제가 트위터에다가 이제 네. 저 주말에 주말에 이제 음주 트윗을 한 건데요. 그걸 밤에 한 12시 50분쯤 살짝 이렇게 그 했는데 한 10분쯤 지나서 그 저희 보좌관한테 전화가 오길래 욕설을 쓰지 말아라.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낙곰수를 쫓아서 이렇게 뭐
좀 약간 욕설을 섞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게 이제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웠거든요. 근데 마침 또 그걸 누가 캡처를 해가지고 한 10여 분 있었는데 그 캡처를 해서 그게 또 그 이회수 씨가 그러니까 100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는 이회수 씨가 그걸 또 그 리트윗을 하는 바람에 그냥 쫙 퍼져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주말 사이에 그게 또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게 또 제가 이제 박근혜 홍준표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이제 욕설을 섞어서 썼기 때문에 좀 뉴스가 됐던 건데 또 그걸 또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트위터에 쓴 내용은 뭐 그 홍준표가 불쌍하다. 그리고 이제 왕후장상의 영유종호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냐 뭐 이런 그 옛날부터 고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트위터에 쓰고 그리고 부모 잘 만난 그 박근혜를 이제 홍준표가 못 쫓아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들 요즘 뭐 이렇게 그 20, 30대의 좌절이라든지 절망의 상당 부분 원인이 이제 그 본인이 열심히 해도 뭐 쫓아갈 수 없는 어떤 넘을 수 없는 벽 이런 것들이 그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이제 많이 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어떻게 안 하시나요? 네, 좋은 집안에서 잘 네, 맞습니다. 네. 강 의원님의 말씀도 물론 맞으시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그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후천 DNA가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네. 뭐 후천 DNA가 중요한 건 맞는데 후천 DNA로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더라. 이를테면 뭐 그 재벌이라든지 뭐 요즘은 네. 이제 사회가 안정될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좀 그 어느 직종이든지 뭐 보면 부모님이 의사면 뭐 네. 아들도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뭐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의사, 본인도 의사, 와이프도 의사, 동생은 한의사, 뭐 여동생은 뭐 의사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다 의사 집안, 뭐 재벌은 또 다 재벌, 뭐 이런 식의 그런 한계들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글을 쓰셨을 당시에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고 한계가 있다는 것에도 조금 공감이 가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강 의원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캡처들이 등장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입증되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네.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모두 여자 아나운서다 보니까 네. 어떤 질문이 나오실 줄 아시겠죠? 네, 그 모르겠는데. 아나운서 모르시겠습니까? 네.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뭐 전혀. 괜찮습니까? 네, 네. 네. 그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하셨고 그게 진심인지 다시 한번 저희 발바닥 TV 시청자들에게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날이 2010년 7월 16일 날 있었던 일을 21일 날 이제 처음 기사화가 된 건데요. 한 닷새 전 일이죠. 닷새 전 일인데 7월 16일 날만 하더라도 제가 일정이 한 11개, 12개 이 정도 있었고 그날 그 일정 외에도 그 이후에도 한 3개가 더 일정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닷새 전에 그 저녁 때 닷새 전 저녁 누구랑 드셨어요? 집에서 어머니와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면서? 그것까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뭐 또 어떻게 생각해요? 닷새 전에 저녁을 누구랑 드셨어요? 저도 친구랑 함께 저녁 근데 먹을 그 때 친구랑 기억나는데.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나요? 그게 그런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막 억지로 쥐어짜다 보니까 뭐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흥분해서 그 아는 기자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을 걸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지. 제가 한 맥락은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말을 안 한 걸로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또 뭐 했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하면 뭐 그래 그럼 했다 한 거 맞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 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왜 했냐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지난 이후 지금에 생각하실 때는 그 당시 만약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던 것과 다른 생각이신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말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네.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했다면 미안하다 이제 죄송하다 이제 이런 거죠. 뭐. 네. 네. 그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훈남 이미지에 또 그 혼자 힘으로 성공한 정말 대단한 인물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지금의 그 강 의원님의 그런 모습으로 좀 변화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강 의원님 말 실수하면 또 경기도 지도자님 그죠? 김문수님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그분님께서 그 김문수 의원님도 이제 강 의원님을 지지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네. 언제 나왔죠 그런 얘기가? 네, 그런 표현이 나왔나요? 네, 어. 그분이 이제 강 의원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지를 하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김문수 그걸 못 의원님에 봤네요. 대해서는 네. 네. 보도 자료가 네, 네. 최근 보도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뭘 그 지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몰라가지고 그런데 아마도 뭐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박원순, 안철수 뭐 이렇게 좀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거 그리고 병역 비리 같은 걸 파헤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마 격려해 주시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사실 뭐 그 김문수 지사님도 초선 시절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기 네. 때문에 아마 심정적으로 동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무소속이지만 너무 외롭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힘을 보태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네. 네. 거침없는 말 표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할 말은 하는 그런 점이 김문수 도지사님과 강영석 의원님이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쓸쓸하시지 않게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않는 발언,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아까 아나운서 그러면은 그 비하 발언이 네.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더 저는 제 생각엔 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로 고소까지 당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라면 정말 억울하실 텐데 네. 그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정말 근데 뭐 궁금한데. 정치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 일로 정말 크게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근데 덕분에 되고. 또 유명해졌잖아요. 인지도는 많이 생기고. 예. 아 그러면 유명해지신 네. 걸로 그러니까 많이 그런 걸로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정치 못하는 거고요. 그건 연예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던데 연예계도 오해받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거 뭐 일일이 해명하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활동하는 걸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제가 사실은 그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12개월 한 13개월 정도를 거의 유배 생활하듯이 예전 조선시대 같으면 유배 많이 가잖아요. 뭐 어디 시골 섬 같은 데로 유배 가고 그러는데 그런 유배 생활하듯이 지내면서 생각을 많이 했죠. 이게 이런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억울해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네. 네. 역시 쿨한 남자, 자신을 쿨한 남자로 표현하시는데 쿨하신 면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역할을 좀 분담하신 것 같은데 공격하시고 네. 아나운서 고소 사건으로 또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시죠. 소방 맞은 며느리라고 네.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이제는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이제 와서 새누리당에서 혹시 다시 입당을 하라고 권유하신다면 들어가실 생각이 있는지. 글쎄요, 뭐 정치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것은 없고요. 하여간 오늘까지 공천 신청하는 날이었는데 공천 신청을 안 했고 네.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속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에 드는 정당이 특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야 뭐 당연히 보수 세력이니까 네. 뭐 소방 맞은 시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니까 그 당이 잘 되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 총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발바닥 TV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채팅을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총선에 나가실 것인지 욕심 다시 내실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벌써 대답을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당연히 총선 나가는 네. 거죠. 예. 그렇다면 다음 이성진 아나운서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이 30대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안철수 씨를 지금 횡령 그 배임 등으로 좀 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씨는 지금 그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철수 씨가 횡령 배임 등으로 그렇게 그 죄가 많은지 그 아무래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되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뭐 일일이 그 설명하다 보면은 그 이게 참 힘들어지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씨가 네. 이재용 사장이 요 문제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100억 원 이렇게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처벌받을 거냐 아버지가 처벌받을 거냐 해서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는데 이건희 회장이 처벌을 받았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도 안 다르게 똑같은 판박이 같은 문제인데 더 오히려 문제는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처벌받은 것은 삼성 SES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을 실제로는 밖에서 장외 시장에서 하는 거래가는 14,000원인데 요거를 다른 주주들은 하나도 안 주고 자기 혼자서 7,200원에 이걸 받은 거예요. 네. 회사에 이제 그 대표 뭐랄까 실질적인 대주주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요걸 그 가격에 받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배임이다. 회사에 대한 배임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3년에 5년 처벌받았고 근데 그때 피해액을 얼마로 받냐면 255억으로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았는데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장외가가 5만 원 하는 주식을 네. 1,710원에 받았어요. 네. 2000년도 10월에. 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1,710원. 아까 그거는 14,000원짜리를 7,200원에 받았으니까 2분의 1 가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5만 원짜리를 1,710원에 받았으니까 25분의 1 가격으로 받은 건데 네. 그리고 피해 액수도 700억. 네. 이러니까 죄질이 훨씬 나쁜 거예요. 그 이건희 회장보다. 그러니까 사안은 똑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그 똑같은 배임 횡령.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도 그걸로 배임 횡령으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사안이니까 저는 고발을 한 거고.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뭐 안철수 연구소에서 회사 이름도 바꾼다. 뭐 안내 네. 예. 네. 그거 왜 바꾸겠어요? 17년간 잘 버티고 있던 이름을.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바꾼 건데, 쫄지 말아야 되는데, 확 쫄은 거죠. 쫄았는데, 그리고 뭐 오늘은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을 막 늘어났는데, 그건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거를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억지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 저한테는 안 되죠. 왜냐면 제가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고발해가지고 참여연대 시절에 제가 고발을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지금 뭐 그거 얘기하시는 뭐 안철수 연구소의 무슨 전무나 또 그쪽 변호사나 그분들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뭔지 이 구조가 뭔지 전혀 모르고 예전에 1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도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그때부터 유죄라고 주장해서 결국 대삼성그룹을 상대로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고발했다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까 고발을 한 거고 사실 지금 대권 후보 1위인 사람을 이렇게 큰 죄로 고발한다는 건 어지간히 자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뭐 그럼, 구체적으로 뭐 네. 이게 뭐 발행가가 얼마니 무슨 네. 뭐 인수가가 얼마니 그런 얘기 해봐야 관심도 없으실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어제 조사를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봤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게?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주식 안 그러니까 하시죠? 주식을 조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장외거래에서 쉽지 않죠. 그게 저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보도를 또 내셨잖아요. 안철수 교수께서. 고발도 했고, 고발도 예, 했고. 그러니까 네. 반박을 하시면서 그래서 또 이제 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이 안철수 측에서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네. 원래 이제 사채 전환 사채 이 건은 그냥 넘어가려고 묻어두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고발을 하겠다, 추가 고발을 하시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오르신 걸 그거 제가 지금 봤어요.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텐데. 그러니까 전환 사채 건이라는 게 더 큰 네. 문제.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나 전환 사채나 네. 이게 지금
그 이제 상법상에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이런 걸 왜 하냐면 왜 복잡하게 이렇게 하냐면 결국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외부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꾸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냥 꾸는데 그냥 꾸면 안 꿔주니까 보통 회사 뭘 믿고 꿔주겠어요? 회사라는 게 뭐 사실 재산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 보고 꿔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갚을 수 있지만 회사는 그냥 탁 털어먹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 꾸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꿔주는 사람에게 뭔가 특권을 주는 게 그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그런 사채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대주주 대표이사의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 대표이사가 그걸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이걸 활용한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데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 방금 말씀드린 그 BW 그거가 있고 나자마자 전환사채를 가지고 또 한 번 장난을 쳐요. 근데 그 문제는 이거에 비하면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그것까지 문제 삼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전 정말 궁금한 점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확신이 차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확신 있으신 겁니까? 아, 그럼요. 그걸로 또 그 당시에 2002년도에 그 주주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안철수 씨가 그 석 달 동안 그 도망다녔다기보다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간염이네 어쩌네 하면서 아픈 척 하다가 이제 휠체어 타고 검찰 들어가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 사실은 제가 오늘 네. 그 강용수 의원님 트위터를 보고 휠체어 사건은 처음 알았고요. 네. 뭐 이런 주식 같은 얘기는 사실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아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그럼요. 있을 지금 텐데.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는 다 네.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일부 그냥 국민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나서서 강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그럼요. 주시면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그 관심 없는 국민 여러분들까지 사실 이런 문제를 알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좀 이게 죄송스러운 건데 네. 워낙에 안철수 씨가 착한 척하고 그리고 아무런 검증 없이 정치판에 그냥 무임승차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검증은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도 안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강 의원님께서는 안철수 씨에게 주식 증여받는 직원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건 또 뭐냐면 그 똑같을 때 그 2000년 10월 12일 날 자기 주식을 146만 주를 그렇게 날로 먹었거든요. 1710원에. 그러면서 이제 당시 직원 수가 125명인데 미안하잖아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빤히 아는데 저 뭐 대표이사라고 그냥 왕창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안하니까 직원들 125명한테 8만 주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620주씩. 근데 이게 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주당 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600주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한테 3천만 원씩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자기는 700억 먹으면서 3천만 원어치씩 주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뭐 주식을 다 주고 직원들한테 주식을 다 주고 나왔네 그런 식으로 막 또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3천만 원어치를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전혀 안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많은 고발들을 하셨군요. 그러면 그 전에 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비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뭐 현상금도 거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증여받은 직원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뭐 어떤 강력한 대응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뭘 보상해주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 그 증여받은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알려오면 그분은 제가 고발장에서 빼드리겠다. 네. 쏠쏠한. 네,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증여세가요 3천만 원이면은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단순히 1,000만 원이 아니라 가산세가 1년에 10%씩 붙습니다. 그러면 12년간 지금 안 냈기 때문에 그거 가산세 내야지. 또 그리고 벌금형이 나올 때는 그 포탈세액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벌금 또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간 3천만 원 받은 거 뭐 이자 뭐 이런 거 가산세 뭐 다 합치면 제가 볼 때 3천만 원은 더 내야 돼요, 벌금을. 네. 벌금 세금 합쳐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채팅창에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은 게스트 저희 채팅하시는 분들이 아나운서 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희도 같이 시청자와 소통하고 공감하고 강영석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역시 뭐 강영석이다 시원하다
원활하다, 뭐 되게 호통하다, 이런 속이 시원하다 이런 글들이 많고요. 지치지도 않으신가, 아나운서들이 끌려간다, 체력만 대신 뭐 48시간 하냐 이런 글들도 올라오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질문만 올려주시면 저희는 연장 방송도 계속 지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쳐서 못할 것 그러면 같은데. 지금 안철수 교수 관련 질문이 나와서 연관시켜서 질문 드리겠는데 네. 지금 질문 한 분이 주셨어요. 안철수 교수가 과연 대권 후보로 나올 것 같은지에 관해서 예상을 하시는지 질문이 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대답하시죠? 그게 이제 정치 바람이 한번 들면요. 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실 18,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안철수 연구소라는 게 작년 5월까지만 해도 18,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막 16만 8천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0배 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산을 그러면 18,000원이면 이 회사가 얼마짜리냐면 한 700억짜리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하면 350억인데 그러니까 300억 정도 되는 거죠. 원래 300억짜리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간다 한마디에 막 3배, 대선 나갈지도 모른다는 말에 10배가 튀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가치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주가 안철수 씨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안철수 연구소 주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빠진다 싶으면 어떻게든지 받치려고 오늘도 그 해명을 괜히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검찰에 고발됐으니까 검찰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은 대주주가 고발당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더군다나 배임 횡령으로 특히 700억 배임 횡령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저게 만일에 범죄가 인정되면 안철수 연구소는 상장 폐지입니다. 왜냐면 그 자본금의 3% 이상인가 5% 이상인가 최근에 바뀐 법률에 의하면 3% 이상인가 5% 이상 금액을 횡령 배임 사건이 인정되면 상장 폐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번에 한화가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가 되느냐 마느냐 막 그랬는데 네. 겨우 상장 폐지를 면했는데 이건 뭐 금액에 비해서 워낙 횡령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는 지금 이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00억까지 인정이 안 되더라도 100억만 인정돼도 안철수 연구소는 상장 폐지입니다. 네. 속이 시원합니다. 말씀 잘해주시고요. 지금 댓글들에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 사실 바로 전 방송에 전현 의원님께서도 10만 이상의 동시 시청자가 접근을 해서 굉장히 북적북적 거렸었는데 지금은 더합니다. 여기 역시 인기가 많으신데 어디 숫자가 나오나요? 여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진행자분이 진짜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달아드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지금 안철수 교수에 관한 질문을 지금 20만이라네요? 네, 20만. 직접 보이시죠? 예, 네, 동시 저희 접속자가 방송은 20만이면 네, 웬만한 종편보다 나은 것 솔직한 같은데.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부담 네. 갖지 않으시고 말하셔도 아니 되고. 세 분도 잘하시면 금방 스카웃 되겠는데. 안철수 교수에 20만이면. 관한 네. 발언은 여기까지 해보고 네. 다음으로 네. 어제 기자회견도 하셨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박주신 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지금 그 전에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MRI 출처에 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MRI 네. 출처에 관한 질문이 처음 강용석 의원이 등장하셨을 MRI 때부터. 출처는 물론 제보에 의한 거고요. 물론 제보에 의해서 받은 거고 중요한 거는 병무청, 자생병원, 해민병원 모두 이 MRI가 박주신이 제출한 MRI가 맞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얻었건 간에 뭐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얻은 거고 그건 뭐 제가 공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출처는 제가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네. 관해서 이성진 아나운서가 질문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MRI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연이 톱 기사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드님 박주신 씨의 그런 그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MRI 사진도 공개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사진을 네. 오늘 좀 들고 나올 걸 그랬나? 이 동영상. 네, 저도 어제 동영상을 사실 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서울시장님은 이제 무조건 모르쇠로 항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도 왜냐하면 이제 죄 지은 보면서, 사람들은 네, 원래 그 묵비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묵비권이라는 게 죄인에 걸리고 만일에 무죄 죄 없다 그럼 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벌써 이랬어야 되는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뭐 자꾸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네.
왜 가치가 없습니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가 이건데. 근데 그쪽에서는 또 오히려 오히려 이제 무시를 하겠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데요. 뭐 지금 저 이제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사실 지금 박원순 한번 쳐보시면 알지만 검색어창에다가 박원순 치면 연관 검색어가 전부 뭐 아들 병역 비리, 뭐 박주신 병역 비리, 아들 병역, 박원순 아들 뭐 이거밖에 안 떠요. 네. 뉴스 물타기 하려고 무슨 뭐 서울시청 옥상에다 벌을 키우겠다는 둥, 뭐 무슨 뭐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는 둥, 무슨 누구 사면을 하라는 둥, 이게 서울시장을 나온 건지 대통령을 하는 건지 모르는데 하여간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매일매일 터뜨려도 네. 오늘은 뭐 서울시의 부패 근절을 하겠다고 뭘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부패가 이거예요. 제일 병역 비리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본인 그 문제나 해결을 하지 무슨 서울시에 병역 비리 비리를 근절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 사실 지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이제 반응이 없으세요. 그런 행보에 관해서 보수를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이나 뭐 일부 그 뭐 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까지 사실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말로 박주신 그 씨가 병역 비리를 했다고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아니, 똑같은 질문이죠. 아니, 저는 저야 당연히 확신이 네. 있으니까 이걸 지금 한 달 넘게 쭉 네. 진행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건데 문제는 이제 제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뭐 물론 나중에 가면 증거 뭐 이렇게 되겠지만 하여간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법적인 부분까지 갈 때까지는 최대한 정치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아 이게 비리가 맞구나 라는 것을 입증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쭉 입증을 해왔죠. 처음에 공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징병검사 규정에 위반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왜 병역 비리로 처벌받은 의사한테 가서 병사용 진단서를 띄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이게 단계가 쭉 오면서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 MRI 그러니까 박주신 씨가 제출한 MRI가 네. 박주신 본인 게 아니다. 네. 라는 점을 이 MRI 사진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거의 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걸 그 오픈을 했는데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이건 네. 절대로 박주신 것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네, 저도 그 동영상을 사실 봤습니다. 동영상이 아니고 그 사진이죠. 네, MRI 사진도 사진. 보고 네. 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 네. 또 사진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까지 다 들으셨죠? 다 듣고 예, 예.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그 아드님이신 그 박주신 씨는 그런 국민의 의무죠. 그런 병역 비리를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정말 이해를 저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남자가 돼 네. 보시면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하지만 모든 이제 국민들이 네. 다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추가적으로 병역 그런 비리 문제에 관해서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아들 부분이야 뭐 이제 상당히 밝혔으니까 이제 뭐 단계적으로 더 이제 진행을 해나갈 거고요. 거기 이제 덤으로 나왔던 게 이제 광노현 네. 광노현 교육감 아들 부분이 있는데 광노현 교육감 아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급 판정으로 공익을 했는데 여기는 공익 근무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했습니다. 벌써 한참 전 얘기죠.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공익을 그 광노현 교육감 부인이 소아과 의사인데 일산에 경기도 일산에 일산병원이라고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있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공익요원들이 한 7명 배치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어머니가 소아과 과장으로 있는 병원으로 배치가 돼서 거기서 2년간 근무하면서 엄마 손잡고 출근해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엄마랑 같이 퇴근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엄마 공익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군 생활을 마친 어떤 분들도 들으면 황당할 일이에요. 엄마가 있는 병원에서 공익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공익입니까? 그게 사실 왕세자 비슷하게 되죠. 더군다나 그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 부원장 다음쯤 될 거예요. 소아과 과장이면. 특히 그 당시에는 그 광노현 교육감이 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인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면 엄청나게 막강한 겁니다. 거의 검사장급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온갖 인권과 관련한 진정을 받아가지고 조사하고 또 문제 있으면 권고하고 기관들을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데 검찰총장한테 고발을 받아서 고발을 직접 해서 2달 만에 결과 통보받도록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이 차관급으로 아주 엄청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일이라는 게 결국 자기 아들 공익 일산병원에다가 배치한 그런 분이 사실은 제대로 선거를 했으면 그게 선거 과정에서 밝혀져 가지고 교육감이 될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후보 매수해가지고 그걸 또 돈 주고 걸리고 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병역비리 발언을 하시니까 그거에 네. 관해서 댓글들이 많습니다. 엄마 공익만 해도 벌써 몇 개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남성분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역비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묵묵부답으로 할 경우에는 그 아들 박주신 씨를 병역위반법으로 형사고발하신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병역법 위반이 이제 병역법에 어떤 규정이냐면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뭐 아니면 하여간 허위로 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뭐 병역상 유리하게 받으면 이제 병역법 위반이 되는데요. 지금 감사원에 저희가 이제 국민감사 청구라는 걸 해서 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의 이제 청구를 받아가지고 제가 국민감사 청구를 내놨으니까 감사원이 아마 병무청을 좀 감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박주신을 불러다가 재검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보시자고요. 병역법 위반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검찰에다가 사실은 박원순 그 시장 선거 때 10월 15일 날 이 학력 부분이 다 허위다 해가지고 고발을 해놨는데 지금 넉 달이 지나도록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 검찰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 부분을 오히려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최후의 경우에는 결국 그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요. 네, 역시 화면 나갔는데? 네, 화면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잠깐 엔터 네. 치면 다시 나옵니다. 네. 역시 병역비리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 같고요. 사실 강영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저희들 다 잘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다 모르고 넘어가셨겠죠. 네. 예. 그래서 하루빨리 박원순 시장이 저희 아나운서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반응이 없을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지금 강효수 의원님께서 두 분이 서로 나오셔서 토론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병역비리에 관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이거 해결이 토론이 안 되니까. 되죠. 조사죠 일종의. 네. 제가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답을 못 할 걸요. 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도 묵묵부답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언제 한번 잔인하다 그러겠죠, 뭐. 네. 두 분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모든 병역비리는 없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병역비리 고발 많이 해주시고 네. 모든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방현민 아나운서가 질문해 주시죠. 예, 접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아까도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강 의원님이 트위터에 좀 취중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님을 뭐 이렇게 그거 아까 노골적으로 한참 비판하셔서 한참 이제 얘기했는데. 논란이 네. 됐었어요. 근데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취중 진담이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이렇게 반박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강 의원님 지금 솔직히 진실하게 막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취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제가 다 그렇게 예. 해명을 했는데 그 저녁 먹으면서 그 반주로 이렇게 소주 폭탄주 그거 몇 잔 마셨는데 들어가서 바로 자다 깨서 나와서 한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뭐 취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취 취중은 상태는 맞다. 아닌데 취중은 그런 맞다. 식으로 글을 써셨다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은 비분 그러니까 네, 많이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다고 취중이었고 표현이 이제 뭐 좀 약간 부적절한 표현들 욕설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지운 건 맞지만 내용은 진심이다라고 그렇게 그 그 다음 날 글을 바로 쓰실 기자회견을 때 했거든요. 그거는 네.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없이 그냥 쓰셨나요? 글쎄요, 그게 뭐 정확하게 무슨 심정으로 그냥 자다 일어나서 막 쓰신 건 아니실 거라고 저는 자다 생각이 일어나서 막 썼죠. 자다 일어나서 막 썼는데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욕설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저희 보좌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우자. 그래서 지웠는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 보좌관님이 연락이 없으셨다면 그냥 쓸 몰랐겠죠. 그냥 놔두고 또 잤겠죠. 뭐. 건가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를 쓰신 건 아니요, 아닌데. 뭐 하는 일이 뭐 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술 먹고 실수할 때 뭐 목적을 가지고 실수하진 않잖아요. 네. 네. 술에 취하고 하신 행동은 아니더라도 순간적으로 글을 올리시고 후회하셨을 내용은 거라고 다 생각이 진심이다. 듭니다. 내용은 진심이다. 내용은 네. 진심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네. 그런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박원순, 안철수, 박근혜 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도대체 강용수 의원님께서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본인은 확실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 착한 척한다는 거죠. 예, 너무 착한 척하는 분들. 사실은 제가 볼 때 전혀 아닌데 본인들이 세상에서 뭐 제일 올바른 일하고 제일 착한 일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의 가식과 위선을 한꺼풀 벗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 팩트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위험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낙곰수 같이 저렇게 내용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처벌받고 그러겠지만 저야 뭐 다 근거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강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그 안철수 교수님도 그렇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다 반발을 하시잖아요. 결코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아니 계시는데 별말 없죠. 네. 네, 별말 없고 네.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뭐 반응을 안 하시잖아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게 보통 되게 그거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제 만약 자신감. 네, 만약이라도 잠시만 지금, 네. 이성진 아나운서님 지금 여기 채팅창을 보면은 너무 중복된 질문이 많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여기 없는 내용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도 좀 잘라가면서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는 질문을 할 텐데 조금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와서 민감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 하나 해주실 수 있는지 아까 중간에 진중권 씨에 대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시라 그 트위터상에서 굉장히 설전이 많이 벌어져요 평소에도 보면은 네. 이런 말해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서로 말을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네. 인정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진중권 씨를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좀 걸고 넘어지는 쪽도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저는 뭐 지금 뭐 이제 트위터 한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팔로워 수가 한 27,000명 이런 정도인데요. 진중권 씨는 뭐 오래됐고 한 20여만 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트위터 상에서는 영향력이 더 남다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엉겨붙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팔로워 수가 늘더라고요. 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그리고 굉장히 BBK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러진 화살과 관련한 그 판결 문제라든지 이런 지나간 사건들의 판결문을 사실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 판결문 누가 보겠어요. 그걸 꼼꼼히 읽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우리 그리고 또 뭐 서울대학교 선배기도 하고 그래서 진석학 뭐 이렇게 부르면서 농담 삼아서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박원순 문제라든지 기타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안철수 문제도 그렇고요. 둘 다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냐면 이분이 무슨 판결문 같은 게 딱 나와 있으면 그거 잘 요약해가지고 내용 정리는 잘하는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법적 지식이 너무 얕아가지고 그런데 자기 자부심은 강해. 그러니까 뭐 자기 아는 게 세상에 단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상식 차원에서 특히 상법이나 뭐 병역법 이런 문제는 병역법과 항법 규정을 아주 통달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법을 모르면서 자꾸 뭐 그거 그렇지 않냐 이렇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두 분의 트위터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네. 인기가 많으신지 마포로 이사 가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진중권 씨께서는 트위터에 네. 강용석 의원의 재선 확률은 0%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 자극하자고 하는 얘기죠. 네. 뭐. 네, 자극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극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뭐 그분은 뭐 선거를 안 치러본 분이니까 네. 그것도 또 법률 그거하고 똑같은데 잘 모르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선거라는 건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요. 쿨한 남자시군요. 네. 네. 다음으로 병무청 입장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찌 됐나요? 이 질문이 발표한다고 계속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병무청에다가 2월 15일까지 확인 재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상한 사건 같은 경우, 이상한 판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불러다가 신체 검사를 해서 판정을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런 확인 재검을 해라. 2월 15일까지 할지 안 할지 입장을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확답은 안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곧 확인 재검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무청 스스로가 몇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정한 이상 확인 재검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또 지금
MRI가 맞냐 틀리냐 확인하려면 결국 박주신 씨 불러다가 다시 한번 찍어볼 수밖에 없어요. MRI를. 그리고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꾸만 좋은 질문 나왔네. 물 네. 좀 주세요. 네. 진짜 잠깐만 물 좀 좀 주셨으면 넣어주시기 좋겠어요. 바랍니다.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네. 연장 방송을 아무래도 가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중건 씨는 재선 확률이 0%라고 하셨는데 강영수 의원님께서 스스로 평가하실 때 본인의 재선 확률은 몇 %인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무조건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 선거라는 게 그 어떤 구도로 펼쳐지느냐, 어떤 사람이 선거판을 주도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좌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뭐 저는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안 했지만 한 15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강용석과 15난장이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마포을 선거구는 강용석이냐 아니냐지 저 말고 다른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를 알고 저를 좋아하면 저를 찍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 말고 딴 사람 찍을 사람은 딴 사람 찍는 겁니다. 이렇게 판이 짜지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역시 넘치시고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아나운서분들 잠깐만 제가 지금 예.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병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교수의 비리 문제라든지 사실 이게 메이저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뭐 이제 와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이 다루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다루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메이저 언론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기다려 말씀 보시죠, 뭐.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침묵은 왜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MRI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들을 가지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이런 거죠. 설마 서울시장 돼가지고 서울시장 전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시장 되고 나서 이게 2달 만에 이뤄진 일이고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있던 일입니다. 설마 서울시장까지 된 사람이 아들 군대를 그렇게 해서 뺐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의심문 뭐 좀 사급 판정 받은 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설마 한 거죠. 근데 MRI가 딱 나와 보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좀 달려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확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역시 강영석 의원님은 폭풍의 중심이셔서 1분 1초 저희도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대본이 딱히 없는 방송이긴 하지만 네. 이거 뭐 강영석 의원님을 모시고 준비하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눠보는데 조금 있다가 기사 떴어요, 아나운서님. 네. 기자회견 하셨어요. 순간순간 바뀌셔서 역시 폭풍의 중심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강영석 의원님 자체만 놓고 보자면 솔직히 명문고, 명문대, 하버드, 변호사, 국회의원 정말 명문고는 뭐 뺑뺑이니까 뭐 명문고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그걸 제외하더라도 네. 개인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양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찌 보면 조금 힘들게 하죠. 고소고발이라든지 끊임없이 약점을 파헤치고 인지도를 높여가고 뭐 얼마 전에 최효정 씨의 고소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셨죠. 그토록 이렇게 인지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인지도가 없으면은 대중 정치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알아야 대중 정치인인데 그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 아세요? 한 10명 아실래나? 한 15분 15분? 정도. 근데 아마 그 5분은 국회의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국회의원이 아닌 대표죠. 한명숙 씨 네. 아시죠? 네. 근데 그분 국회의원이 아니거든요. 문성근 씨 그분 사실 배우지 뭐 이번에 겨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분 제끼고 나면 국회의원 막상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사람 중에서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상 선거 때 가면 모르는 사람은 안 찍거든요. 알아야 그렇죠. 찍지. 그러니까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하여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지도가 좀 생겼고 그리고 왜 공격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입법 기능도 있지만 감사 기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나가고 이런 게 이제 보통 감사 기능인데 감사 기능도 국회의원의 굉장히 큰 기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지도가 높아야지 자신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만큼 국민들을 위할 수 있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이슈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사건을 일으켜서서 이름을 알리셔야만 하시는지 혹시 그 전에 좀 더 옳은 방법으로 이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하니까 이게 이슈가 된 거죠. 네. 그 다른 의원들도 다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제 한번 국회
그 정론관이라고 기자회견을 가보시면 알지만 네. 하루에 2-30명씩 그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유난히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슈를 제가 이슈 메이커라서 이슈가 아니라 제가 제기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제기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한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이 맞죠. 네. 그럼 다음 방현민 아나운서께서 질문해 주시면 지금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다 보면 솔직히 인지도를 제 생각입니다.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더더욱 이슈를 솔직히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이슈를 만드는 건 맞는데요. 예. 그건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다 이슈를 만들고 싶어해요. 근데 그런 왜 식으로- 기자회견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겠어요? 뭔가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연히 이제 제게 이슈가 된 거죠. 다들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 뭐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연예인들 모든 그 기자들은 모두 특정하고 싶어 하고 아나운서들도 가능하면 앵커하고 싶어 하고 모든 연예인들이야 그 배우들은 제일 그 시청률 높은 프로에서 주인공 하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이슈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제가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그 이슈가 선택된 거죠, 제 이슈가. 제가 어제 이제 또 트위터를 보면서 또 본 글귀 중에 하나가요. 언론 플레이 귀재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도 정말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다 언론 플레이를 한다니까요. 정말 그럼 귀재라고 생각하세요? 언론 플레이라는 건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내는 게 언론 플레이인데요. 그걸 이제 보도자료 생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 언론 플레이죠. 플레이인데 언론 플레이의 귀재라기보다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제기하는 얘기들이 이슈가 된다는 게 정확한 거죠. 물론 저는 그걸 의도하고 하는 거지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뭐 다행히 잘 되면 다행이지만 뭐 하여간 뭐 운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같은 업종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하시고 하는 거는 또 뭐라도 보통 그런 말씀 많이 이건 원래 하시잖아요. 정치인들은 네. 서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또 여야 간에도 전문 예를 든다면 뭐 나는 팔로만 많으면 짱이다. 뭐 공지영 씨 얘기를 하시면서 공지영 씨는 나는이 아니라 네. 공지영 씨가 네. 팔로워만 많으면 짱이냐 네. 이제 그런 거죠. 네, 제가. 공지영 씨는 뭐 소설은 뭐 별로라도 팔로만 많으면 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아니 전문적인 제가 부분도 보니까 아니 또 그것도 이제 공격을 이런 거예요. 하시잖아요. 그건 네, 뭐 공격한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공지영 좀- 씨가 네. 먼저 저한테 무슨 괴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그냥 받아친 겁니다. 공지영 씨는 제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시면 상대방이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그분이 그런 먼저 생각 했다니까요. 안 하시나요? 그분이 네. 저한테 먼저 괴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 받으셨나요? 아니요 상처 안 받았지만 그래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죠. 네, 네. 역시 받은 거보다는 적게 돌려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 오늘 발바닥 TV 손님은 이제 강용서 의원님이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올려달라고 제가 올렸어요. 네.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정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의외로 이제 홍준표 의원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제가 생각하십니까? 트위터에다가 썼던 게 제 진심인데 저도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또 훨씬 심해요. 네, 굉장히 심하고 이를테면 뭐 그 빚에 몰려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온 집안이 그러기도 했고 뭐 사채하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뭐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의 경비원으로 뭐 10년인가 20년 동안 그 생활 그 같은 당의 정몽준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사주 아닙니까? 오너인데 거기 경비원 하던 사람의 그 아들이 지금 그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했으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그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 말고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일 친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요? 네. 뭐 여러 분 계시지만 뭐 그 김영호 의장님 국회의장님 전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국회 그 제명안이 올라갔을 때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때 그냥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을 각오하시고 저를 위해서 참 저를 구명해 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늘 항상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지금 강용석 의원님께서는 사실 그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가 100% 이건 뭐 확실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지만 만에 하나 네. 정말 0.1%라도 비리가 아닐 경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몇 그건 제가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래전에 한 달 전부터 네. 공개 신검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사금이 나오면 내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 예.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예. 그런데도 지금 그 신검 사실 뭐 1시간도 안 걸립니다. MRI 한 장만 딱 찍어보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한 달 넘게 버티고 있는 거니까 네.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새누리당의 평가를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어요. 아무래도 전 그 새누리당 소속이셔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재집권의 가능성은 어떤지 그런 걸 많이 물어봐 주십니다. 지금 어느 정권이나 하여간 정권 말기에 가면은 인기가 많이 떨어지게 마련이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당 이름도 바꾸고 뭐 엄청나게 쇄신하겠다 하고 있는데 막상 쇄신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굉장히 어려울 걸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그렇게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여간 이 정치판에서 60일, 50 며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한쪽 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견제에 필요한 정도의 의석은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선은 앞으로 10달 남았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대선판을 보면 회고적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거 정권의 심판 이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선은 앞으로 5년을 누가 더 맞는 것이 낫겠느냐 이런 그 여태까지 결과를 놓고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음 5년을 누가 맞는 것이 적절하냐의 판단을 이번 12월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재집권 여부는 결정나지 않겠나. 그러나 제 소망이 있다면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제가 뭐 한 몸 바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얼마 전까지는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으로 할 때는 한나라당이 보수의 아이콘이 맞았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질문들이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하면서 사실 로고 자체도 젊은 층을 좀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글자체라든지 네. 그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젊은 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아직도 새누리당이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콘이 아니라 보수적이냐 이제 이런 네. 걸 물으시는 거죠. 그거 뭐 이렇게 그 간판 조금 바꾼다고 뭐 원래 뭐 그렇죠. 하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뭐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신장 개업을 한 거죠 이를테면. 네. 그런데 메뉴는 뭐 안 바꾼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을 나눠봐서 다 알겠지만 정말 거침없으십니다.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쿨하게 하실 말 안 하실 말 다 하시고 계시는데 트위터에는 바로 캡처 같은 게 뜨고 인터넷이 얼마나 이 파급력이 강합니까? 솔직히 공인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데 조금 떨리거나 두렵거나 아닌 척 쿨한 남자다 하지만 조금 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나? 이런 식으로 좀 떨리시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자기 검열을 하죠. 네, 그럼요. 그렇게도 안 하면 그건 뭐 너무 막 나가는 거죠. 예. 다음으로 이렇게 거침없는 말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가슴 아픈 말일 수도 있는데 강영석 의원님 그 판사 임용에 관련돼서 여기 말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성적이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판사 임용에서 탈락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좌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있어요 생각보다. 그 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눈이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최근에도 또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예, 가끔 뭐 임용 안 돼가지고 소송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 하여간 그때 그 대법관들이 내린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전과가 있었던 데 임용된 판사는 수도 없이 많은데 딱 임용하려는 시기에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었던 건 처음이다. 5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지만 하지 말자. 이 친구를 임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정말 연좌제인데 말이 되나 해가지고 소송할까 하다가 근데 또 법원 상대로 소송하면 또 이기가 쉽지 않아요. 국가 상대로 소송해도 이기기 그렇죠. 쉽지 않은데 국가 중에서도 또 법원 상대로 해서 이긴다? 그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두어 달 방황하다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마음 접고 변호사 시작했죠. 네, 맞는 네. 말씀 같습니다. 강력계 형사집에 도둑 훔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준석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으로 방현민 아나운서께서 질문해 예, 주시죠. 제가 이제 또 이준석 비상대책위원 그분도 이제 고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준석 비상대책위원도 젊은 세대다운 솔직화법으로 지금 화제에 오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의원님을 보시고 이건 파격도 무게념도 아니고 거침없는 것도 아니다. 이 의원이 당을 잘못 찾아왔고 출세를 위해 이념도 소신도 버린 케이스라고 트위터 글로 이제 맹비난을 하셨어요. 네네. 강 의원님과 저는 이제 두 분 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강 의원님과 이준석 의원님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좀 그 트위터 그 멘션을 왜 했냐면 예.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 이정희 또 누구더라? 뭐 김근태였나? 뭐 하여간 예. 그 야권 의원들을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더라고요. 예. 그럴 거면 그쪽 갔어야죠. 네, 존경하는 정치인은 다 야당 정치인인데 몸은 여당으로 왔다? 이게 본인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파격도 아니고 무개념도 아니고 이건 뭐 당 잘못 찾아온 거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요. 그건 그런 그 맥락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솔직한 화법과 이런 생각 같은 뭐 솔직한 합법 뭐 그런 건 다 좋죠. 뭐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영입을 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 좋은데 그러나 이제 이를테면 뭐 민주당이 하는 행사에 혼자 갔다든지 이런 거는 뭐 본인은 정당 교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왜냐면 그건 그 친구가 이렇게 갈 그런 성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상대방 당에 있는 의원들은 다 존경하는데 한나라당 이쪽 새누리당 쪽에는 존경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뭐 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쪽 갔어야죠. 네. 그러면 그 이준석 의원님이 뭐 새누리당에 가신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런 출세 상황이라면 때문에 그런 그럼- 상황이면 네. 출세 때문에 온 출세 거잖아요. 때문에 갔다고 출세 때문에 온 거니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예. 그런 거고. 네. 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강영석 의원님께 보여달라는 주소가 있는데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페이스북에 뭔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댓글이 순식간에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이걸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은 강영석 의원님을 모시고 1시간만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장하시는 거 괜찮습니까? 뭐 좀 잠깐 하는 거 뭐 상관없겠죠. 잠깐 괜찮습니까?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물 좀 더 드릴까요? 물 저희 물. 아나운서들도 다 네. 비었습니다. 네. 연장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계속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준석 의원 뭐 거침없이 말하는 거 젊은 세대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꼼수다에 관해서 평소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관해서 뭐 비판이 됐건 뭐 의견이 됐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낙꼼수 방송과 김어준 총재에 대해서 얼마 전 또 방송에서 비판하셨죠.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거기가 뭐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뭐 찝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인들의 사실 역량이나 또 의도나 또 뭐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너무 떠가지고 지금 세인의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사실 그분들은 이제 B급 문화인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고 네. 우리가 언제 난 일했냐? 왜 우리한테 갑자기 그런 걸 요구하냐?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뭐 원래도 그 팩트 뭐 이런 거 어떤 사실이나 뭐 자료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다처럼 떠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됐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요구하게 돼 있는데 그 책임은 질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질문해 주십시오. 강 의원님의 정말 정치 활동 중에서 최종 목표가 어딘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정치를 그만두셨을 때 정말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뭐 최종 목표라는 네. 거는 뭐 그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고요. 일단 올 한 해의 목표는 네. 2월 달 안에 아니면 적어도 3월 초까지는 박원순 씨를 잡아뜨리는 거.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 네. 그리고 12월까지는 이 보수 세력 재집권을 위해서 보수 세력이 재집권 하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제 단기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뭐 60 넘으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꿈이다. 그거는 제가 화성인 바이러스 나와서도 네, 말씀드린 안 적이 그래도 지금 있고요. 화성인 네. 바이러스 댓글이 올라왔고요. 네. 그 문재인 씨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문재인 씨는 이를테면 저승하고 이승을 연결하는 메신저 같은 네.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뭐 영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분은 뭐 특별히 자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후광 그거로만 지금 지금 정치적인 그 위상을 확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앞으로 1년 안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을 다시 한번 뽑을 거냐 아니냐 이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의견 잘 들었고 강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저희 방송 솔직히 참여해 보시니까 솔직하죠. 솔직하게 말하기도 쉽고 처음에는 좀 긴장됐지만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요즘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네. 몇 번 지금 다 나가다 보니까 나가셨으니까 예. 저희는 지금 그리고 이게 또 생각보다 별로 시청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막 얘기해도 별 걱정 안 되더라고요. 시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방송이 저희 발바닥 TV고요. 강 의원님 보면은 지금 잠깐 말씀만 나눠서 참 쿨하시고 뒤 안 돌아보시고 이런 성격 같은데 다사다난했죠. 살아오시면서 아니 난 이건 잘했다 하시는 것과 아무리 쿨한 나지만 그래도 이건 후회된다.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뭐 인생에서 후회라는 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모르겠고 잘. 그리고 또 뭐였죠? 잘했다. 잘했다. 결혼을 잘했습니다 제가. 네. 그 아까 금메달, 네. 은메달, 동메달 동메달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예, 그게 금메달이 이제 부모 잘 만나는 거고 은메달이 본인 똑똑해서 본인이 능력 있어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결혼 잘하는 건데 제가 나름 그래도 은메달, 동메달은 확보를 했는데 금메달이 없어갖고 네. 뭐 아직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결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강영석 의원님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지금 아들이 셋이죠. 아드님이 세 분이신데 네. 첫째, 둘째 아드님을 낳으시고 마지막에는 한번 딸을 낳고 싶다 해서 네, 도전해 맞습니다. 보셨다고 했는데 네. 세 번째도 아드님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10년 만에 그 네. 외출해가지고 쇼핑을 딱 했는데 큰맘 먹고 물건을 하나 딱 사가지고 들어왔더니만 집에 옷장 열어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또 있는 거예요. 딱 그런 심정이죠. 네, 네. 너무 제가 재밌어가지고 네. 다음으로 질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병역 비리 문제로 인해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시장직에서 물러난다면 다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었습니다. 정치판에서요. 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영석 네. 의원님은 지금 다시 돌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시 그러니까 물러났다가. 저는 또 뭐 지나간 적이 없죠. 지나간 적이 없고 그분은 이미 멀쩡하게 잘하던 시장을 사퇴하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나경원 네, 후보가 보셨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민감해서. 나경원 후보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질문이 되는데 네.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작은 이게 전쟁 뭐 전투 뭐 이런 거랑 비교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선거라는 거는 그 제도화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작은 전쟁에서 한두 번 실패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큰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장수에 목을 쳤습니다. 큰 전쟁에서 실패하면. 왜냐하면 큰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나면 사실 다시 기회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선 재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지난번에 안 나왔어야죠. 이길 자신이 없었으면. 그런데 뭐 나와가지고 뭐
한 번 진 거 용서해달라 뭐 이거 그런 말도 없이 또 뭐 중구로 또 나오겠다고 나오셨죠, 중구로 국회의원 또 나오려고 그러고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오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국민들한테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떠나서 네. 그 본인의 지지 기반에서 그게 인정될 수 있는지가 그 중요한데 쉽지 않을 겁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김문수 도지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두 분 다 호탕하고 솔직하고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하신데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대권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네. 뭐 나오고야 싶겠지만 지지율이 지금 뭐 선거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몇 프로 나오나요? 의미가 없는 지지율인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거르지 않고 드린 이유가 저희가 지금 혹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발바닥 TV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관심 없으셨나요? 들어왔다고 해야 되는 건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 솔직히는 들어가 보셨죠? 예. 네, 저희가 현장 리얼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속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발바닥 TV는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직접 시민들과 인터뷰하고 스티커 붙이고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꽤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셔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누구를 지지해요? 김문수 도지사님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웃으면서 남기셨군요. 그다음 더 이상 질문이 시청자분들께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는데 어느 순간 저희 발바닥 TV에 나오신 의원님들이나 뭐 정치인들 분께서 딱딱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네. 혹시 강용석 의원님께서도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 여기 제일 어려운 게 노래하라 그래가지고 네. 전 또 이렇게 노래방 기가라도 하나 놓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네.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곡은 있는데요.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도 그냥 이걸로 그냥 하나요? 하세요. 네, 지금 너무 슬픈 게 저희 댓글에 갑자기 세트가 참 부족하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시청자분들 저희 발바닥 TV가 노래 안 해도 돼요도 있는데. 노래 안 해도 돼요도 있나요? 무반주는 아 안 돼요? 이문세 노래 이런 뜨는데요. 말이 저 이문세 노래는 그 전에 국회 방송에서 한번 네. 그 저 붉은 노을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이게 붉은 노을만 해도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또 신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좀 됐지만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발바닥 TV가 지금은 너무 열악해서 예, 당선되면 나와야죠. 네, 반주 네. 기기도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주시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선되면 꼭 나와서 노래 반주 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제가 웃는 게.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갔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견디리라 버티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반주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뭐 반응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반응 위에 보면 좋았습니다.
죄송하게 제가 노래 시작 때 웃었던 게 노래를 못 부르셔가 아니라 네. 여기 글들이 너무 스톱 처음에 이런 글들이 무반주라서 무반주는 안 됩니다. 팬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시작을 되니까 노래 잘한다 짝짝짝 노래 정말 못한다 이런 간혹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여러분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래도 노래를 정말 잘하셔서 놀랐습니다. 저는 이 지금 부르시는 가사를 들으면서 꼭 시청자들과 저에게 하는 말씀 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간과. 이걸로 골랐습니다. 역시 언론 플레이의 기재라고 할 만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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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 오늘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아주 네. 즐거웠고요. 네, 이렇게 또 발바닥 TV 앞으로 더욱 인기를 많이 끄셔가지고 뭐 동시 접속자 한 100만 이렇게 하셔서 공중파에 못지않은 영향력 갖는 그런 TV로 잘 그 대성하시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네. 미흡하지만 정말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출연자 증서 강용석 의원. 위 사람은 에브리언 TV 채널 200번에서 방송 중인 세상을 거침없이 밟아라라는 프로그램인 발바닥 TV에 출연하여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2년 2월 15일 발바닥 TV 제작진 일동.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지금 벌써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앞으로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갖은 비리들과 병역 비리나 뭐 안철수 교수의 뭐 배임 횡령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강현석 의원이 정말 저희 방송과 컨셉과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되는데 앞으로도 정치인들 나오시는 분들 강현석 의원님처럼 거침없이 할 말씀 다 해주시고 저희 발바닥 TV 많이 후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팅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도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